프로그래머로서 지금처럼 뒤처진 느낌은 처음이다. 그래서 인터뷰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가 보기에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fully AI native 정말 AI를 잘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칼파디가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AI를 잘 쓰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인터뷰어가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벨 개발자입니다. 네, 여러분,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또 단어를 만든 사람이 이 안드레이 칼파티입니다. 근데 그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시대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세콰이어 캐피럴 유튜브 채널에 카파시의 30분짜리 그런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은 From Vibe Coding to Agentic Engineering 이었습니다. 그 30분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카파시는 인터뷰를 이 말 한마디로 시작을 했어요. 프로그래머로서 지금처럼 뒤처진 느낌은 처음이다. 사실 그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이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만든 천재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천재 엔지니어조차 뒤처진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천재 엔지니어도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지, 또 그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3.0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AI 시대에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새 역할은 무엇인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파시는 LLM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는 이 세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1.0, 그리고 2.0, 3.0으로 1.0은 저희 사람이 직접 코드를 짜고 쓰던 시대입니다. 그런 모든 조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손으로 그리고 코드로 명시를 해야 됐었죠. 2.0은 이제 LLM,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만들고 뉴럴 네트를 학습시키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웨이트, 그런 가중치가 코드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3.0은 바로 저희가 있는 이 시대, AI 시대입니다. 즉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이제 자연어로, 그러니까 뭐 영어나 한국어, 뭐 그런 자연어, 프롬프트로 이제 일을 시키는 시대다라고 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카파시가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먼저 오픈클러라는 도구를 설치를 할 때 1.0의 시대와 이 3.0의 시대는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들어줬는데 1.0 방식으로는 저희가 이제 배시 스크립트를 만들겠죠. 그 배시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여러 운영체제나 여러 환경에 다 맞추려고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스크립트가 폭발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뭐 예외면 예외, 뭐 엣지 케이스, 그리고 결국 수백 줄짜리 그런 설치 스크립트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깨집니다. 그런 한계를 이제 3.0 방식에는 어떻게 하냐? 3.0 방식은 그냥 텍스트 한 덩어리, 프롬프트 한 덩어리, 즉 스킬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에이전트가 그거를 받아서 알아서 자기 환경을 파악하고 알아서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카파시가 한 말이 인상이 깊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된다. 에이전트한테 자체 지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1.0 시대에는 저희가 컴퓨터한테 모든 단계를 알려주고 모든 단계를 코드화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3.0 시대에는 의도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라고 의도만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건 이제 에이전트의 지능, 인텔리전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또 메뉴젠, 그가 이렇게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말을 들었는데 이 메뉴젠이 뭐냐면 저희가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메뉴판이 있죠. 메뉴판의 메뉴들은 텍스트로 돼 있습니다. 뭐 라면, 뭐 돈가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사진으로 연상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메뉴판에 사진이 있긴 하지만 대표 메뉴들만 있고 모든 메뉴에 사진이 없죠. 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인포인트로 여기고 각 메뉴판을 찍어서 그 메뉴판의 메뉴들 별로 사진을 렌더 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 패러다임으로 보면 사진을 일단 업로드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OCR로 메뉴 텍스트 추출해서 그 메뉴 텍스트별로 이미지를 생성 API를 반복 호출을 해서 다 생성을 해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3.0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3.0 시대에는 사진을 찍습니다. 메뉴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 달라요. 메뉴 사진을 찍고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그린 후에 그 사진 그대로 위에 이미지를 오버레이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게 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냐? 애플리케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1.0, 2.0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리렌더를 해서 배포를 해서 저희 유저한테 보여줬어야 됐었죠. 그래서 유저는 음식 사진을 찍어서 로그인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올려서 그거를 다시 보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0 시대에는 음식 사진 찍고 바로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진 그 위에요. 그러니까 안드레 카파티가 이거를 진짜 blew my mind라고 표현해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앱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뉴 전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옛 패러다임, 올드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인풋 이미지, 아웃풋 이미지이기 때문에 중간 앱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를 보고 머리를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짜는 코드의 상당 부분이 이런 인풋과 아웃풋 사이를 저희 인간이 잘게 쪼개서 만든 그런 중간 단계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 혹은 만들고 있는 것들, 혹은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3.0 모델로 내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짚고 진짜 해결한 해결책을 곧장 이렇게 내놓는 게 그게 바로 이 LLM의 시대, 이 3.0의 시대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 인프라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자, 세 번째 사례로 안드레 칼파티가 LLM 위키 본인이 만든 이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사례로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 이 1.0, 2.0 시대에는 사실 이 LLM 위키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드로 이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서 지식 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LLM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LLM 시대에는 이제 가능한 것들이 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2.0 시대에 코드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게 그 카파시의 인사이트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AI 시대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더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이 빨라졌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New things are available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 이 AI 시대에는 전에 없던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의 이 정의를 보면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클라우드 사례로 돌아가면 사실 그런 배시 스크립트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안 시켜도 되는 것들, 그리고 메뉴전처럼 이제 아예 중간 단계가 사라지는 것들, 그거에 더해서 이 LLM 위키 사례처럼 전에 없던 길, 새로운 길, 그리고 이 길을 먼저 보는 사람, 그게 이 시대의 진짜 역량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짜고 있는 코드들, 그런 코드들이 올드 패러다임에 갇힌 그런 굳이 만들 필요 없는 중간 단계는 아닌가, 이게 바로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어떤지 남겨주세요. 그래서 안드레이 칼파티가 또 질문을 새로 받았는데, 그러면 vibe coding이라는 term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또 최근에 vibe coding 말고 이제 agentic engineering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는 뭐고 왜 우리는 agentic engineering을 해야 되냐, 그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안드레이 칼파티의 이 정의가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클리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vibe coding은 raising the floo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을 올렸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일의 바닥을 모두에게 끌어올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자기 앱을 만들고, 비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은 그럼 뭐냐? 기존 소프트웨어가 지켜온 그런 퀄리티 바를 지켜내는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gentic engineering is about preserving the quality bar of what existed before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뭐 그런 코드 리뷰, 뭐 그런 보안 이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 시대에도 무너뜨리지 않고 가져가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거거든요. 바이브 코딩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정말 저는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이제 누구나 코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정말 대개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그 품질, 그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더욱이.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품질 기준을 무시한 코드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정말 쓸 수가 없는 코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아무리 빠르게 고치고 아무리 빠르게 배포할 수 있어도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품질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하나는 바닥을 올리고 하나는 천장을 지키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카페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품질 기준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에이전트들을 조율을 해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10x 엔지니어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10x가 사실 아주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위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이전트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10x는 1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더해서 50, 100x까지도 가능한 시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진짜 힘을 우리가 배우고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가 보기에 mediocre,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fully AI native, 정말 AI를 잘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칼파티가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AI를 잘 쓰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일단 가능한 모든 도구를 쓰면서 그 도구의 모든 기능을 잘 활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워크플로우, 자기의 셋업이 있고 그 셋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 워크플로우가 셋업이 돼 있고 본인에 맞게 AI 네이티브 워크플로우 그런 셋업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이어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하이어링 프로세스가 전면 리팩토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생각하기에 하이어링은 이제 old 그런 알고리즘 퍼즐 이런 푸는 하이어링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코딩 같은 것들은 사실 에이전트가 이제 다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를 테스트해야 되냐? 트위터 클론을 만들어 보라고 할 거라고 합니다. 그는. 그러면 트위터 클론 같은 대형 프로젝트, 빅 프로젝트를 맡길 거라고 해요. 인터뷰어한테. 그래서 인터뷰어가 그거를 어떻게 에이전트들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에이전트들을 그 위에서 시뮬레이트하고 그런 트위터 클론을 reliable하게 잘 만드는지 확인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럴 거라고 합니다. 코덱스 5.4 X high 에이전트들 10개를 스핀업해서 그 10개의 에이전트들로 그 웹사이트를 깨려고 공격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게 인터뷰의 재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세대 코딩 인터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화이트보드 알고리즘 문제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인터뷰어가 물어봤습니다. 칼파티가 얘기를 해요. 에이전트는 인턴이다. 그러니까 인턴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치지 않는 인턴이죠. 막 무한히 많고 빠르고 똑똑하고 그런데 지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에이전트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이제 쓰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도 에이전트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여전히 make mistake,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in charge of 이제 aesthetics, 그리고 judgment, 그리고 taste,
그리고 oversight. 그러니까 그런 미적인 감각, 그런 UI, UX,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지어야 되고, 판단, 이 정도면 충분한지, 이 프로젝트, 이 프로덕트에 대한 그런 것들 판단, 그리고 테이스트, 그런 취향, 뭐가 좋은 코드인지, 그걸 떠나서 뭐가 좋은 프로덕트인지, 뭐가 유저한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감각, 그리고 오버사이트, 감독, 에이전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잘 이끄는 그런 오버사이트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펙, 플랜, 그런 아주 디테일한 스펙을 설계하고 에이전트한테 그거를 이제 쓰게 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디렉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특히 그런 스펙 얘기를 하는데, 그런 디테일한 스펙을 에이전트와 함께 설계를 하고 그 결과물이 이제 그러니까 문서가 되고, 그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세컨드 브레인 이런 말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LLM 위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에서도 되게 열심히 사람들이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고, 또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 요즘 또 되게 핫하죠. SDD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디테일을 일일이 잡지 않고 큰 그림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파티가 이 디테일을 버리고 펀더멘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사례를 든 게, 본인은 그런 파이토르치 그런 것들, API 그런 것들 이제 디테일 하나도 안 본다고 합니다. 에이전트 인턴이 다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요. 근데 펀더멘탈은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이토르치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이제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런 걸 모르면 스펙을 짤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턴한테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게 된다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념적 이해, 뭐 큰 그림, 아키텍처 감각, 스펙 설계 능력, 그런 테이스트, 저지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다. 버려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구현해서 이제 설계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거다. 이 시대의 새로운 스킬셋이다라고 그가 정의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코드를 쓰는 사람에서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에이전트를 매니징하는, 에이전트를 잘 위임하는, 일을 잘 위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디렉터의 정말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그런 미학, 뭐 저지먼트, 뭐 테이스트, 뭐 오버사이트, 스펙,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저희의 결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뷰어가 카파시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AI의 시대가 왔다. 이 시대에 어떤 AI native world, 그러니까 AI agent native world는 어떤 모습을 할 것 같냐? 어떤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카파시가 대답을 해요. agent native world에 살 것이고, 그 world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real permissions,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들이 진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샌드박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권한을 가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local context, 그러니까 내 데이터, 내 환경, 내 도구들에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actual actions, 실제로 내 대신 행동을 할 것이다. 이제 제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챗GPT가 다 제안을 해줬었잖아요. 이제 저희는 사실 이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코덱스, 뭐 오픈클어,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저희 비서 역할을 해요. 이미 그것들은 real permission 가지고 있죠. local context, 우리 컨텍스트 가지고 있죠. 그리고 actual action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시키면 실제로 그 일을 해놔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 agent native world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이전트 first infrastructure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현재 지금 뭐 그런 다큐멘트들이나 뭐 인프라스트럭처이나 뭐 그런 API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구현을 하고 사람이 코드를 작성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API 문서, 뭐 어떤 뭐 디자인, 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뭐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이전트에게 친화적인 그런 인프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gent first infra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손도 안 댈 수 있게,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에이전트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환경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문서, API, 뭐 인증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이 읽기 좋게 설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파싱하기 좋게, 호출하기 좋게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해요.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AI 네이티브, AI first, agent first 인프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이미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개인과 개인 혹은 뭐 조직과 조직 혹은 개인과 조직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던집니다. 에이전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 내 대표 에이전트가 이제 나의 일을 혹은 나의 커뮤니케이션을,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미팅 세부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에이전트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에이전트, 다른 조직의 에이전트랑 얘기를 하면서 미팅을 조율을 해요. 그리고 메일을 작성을 하고 메일을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고 핑퐁을 해요. 그리고 일정 조율을 합니다. 자료 공유도 그런 협상도 모두 내 에이전트가 합니다. 에이전트끼리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 이렇게 리포트를 받아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회사 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 에이전트가 다른 회사의 대표 에이전트랑 협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몇 년 안에 일어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한 줄로 카파 씨가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는데, You can outsource your thinking, but you can't outsource your understand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이 생각, 이거는 외주를 줄 수 있어도 이해는 외주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디렉터가 될 수 없다. 너는 오케스트레이터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 뇌가 my brain is bottleneck. 내가 병목이다. 내 뇌가 병목이다. 그래서 이 더 이상 병목은 코드 짜는 속도가 아니에요. 뭐를 만들지, 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조율을 할지, 이런 것들이 병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외주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해요. 사실 카파 씨가 처음에 그랬죠? 자기가 뒤쳐졌다고 느낀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런 사람도 뒤쳐졌다고 느끼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럴 게 아닙니다. 저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이 근육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테이스트, 뭐가 좋은지 아는 감각, 그런 취향. 그래서 점점 이 AI를 많이 써가면서 그 취향을 디벨롭해야 돼요. 저지먼트도 똑같습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아는 감각. 그래서 계속 AI 에이전트랑 같이 설계하고 같이 결정 내려보고 이런 결정이 틀렸네? 여기 이런 결정을 해야 됐었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understanding, 그렇게 이해의 깊이를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근육이라서 저희가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어요. 설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저희가 이제 위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의 그 비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비서가 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임을 할 것인가? 내가 비서가 있다. 그 비서를 내가 어떻게 100%, 1000%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나의 워크플로우를 모두 재정의해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할 일은 이미 분명하거든요. 이 판단하는 근육, 이 이해하는 근육, 이런 것들을 다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계속 써봐야 돼요. AI 계속 써보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늘어요.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나눠봤는데 좀 어떤 인사이트가 나한테는 좀 제일 와닿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